안녕하세요. 저는 독편사 편입논술학원에서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국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한 1년간의 계획,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제 강의는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편입 시험이, 연고대 시험이 12월, 1월 이렇게 치러지죠. 그래서 10월부터는 대학별로 파이널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대학별로 이제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들 문제들을 보는 기간이고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그걸 위한 준비 작업으로 2개의 코스가 있어요. 기본편 혹은 심화편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기본편은 유형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건 크게 이제 2가지 틀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형식, 내용인데, 이 유형이라는 건 형식을 익히는 작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약인지 비교인지 혹은 대안을 찾는 문제인지. 그래서 이 형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나오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형식에 좀 변화를 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오는 유형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혹은 대입 논술을 통해서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도 아마 이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익혀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약이나 비교, 설명, 비판, 대안과 같이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준비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유형들은 반복해서 익히다 보면 어느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연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주제거든요. 대입 논술,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주로 다루는 대입 논술하고는 달리 대학에서의 편입 논술은 사실은 주제의 범위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양한 주제가 나오죠. 근데 그 주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주제들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환경 문제라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논술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환경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근대 산업화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어요. 근대 산업화 문제를 다루려면 그 이전에 중세하고는 다르게 근대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어떤 인식론, 자연에 대한 이해 혹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근대적 인식론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면 우리가 데카르트나 낯익은 철학자의 이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근대적 인식론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인간이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혹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의 문제를 다루게 되고, 환경 문제가 근대적 산업화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면 이 근대적 산업화는 또 자본주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아담 스미스를 이해해야 돼요. 아담 스미스를 이해한다면 자유주의를 이해하게 되고, 자유주의를 이해한다면 5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까지 논의가 확장되죠. 조금 복잡해졌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논술 주제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고리들이 하나를 끄집어내면 그 다음, 그 얘기는 표면적으로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문제처럼 보이더라도 그 문제들을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관련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조금 고민이 되시죠. 어떤 걸, 이렇게 많은 주제를 어떻게 공부를 다 하냐.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주제 혹은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같은 급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주제들 중에서 어떤 주제들은 좀 더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걸 근본 주제, 저는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근본 주제나 근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 지식 이렇게 많이 들으실 텐데, 사실 배경 지식이란 표현은 제가 썩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경이라는 건 중요한 것 뒤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그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인 몇 가지 아이디어, 개념들
토대로 이루어지는 문제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인간이라던가 혹은 뭐 자연, 저희가 말씀드렸던 혹은 뭐 이성, 그쵸? 본능, 혹은 삶, 죽음, 뭐 역사, 진보, 뭐 전통, 뭐 이런 개념들은 다른 개념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논술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은 굉장히 방대하고 다양하지만 실제로는 그 주제들은 이런 몇 가지의 근본 주제들을 토대에 두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고전이라고 부르는 책들 있죠. 그 책들이 왜 고전이냐면 바로 이 근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들. 그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근본 주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있으면 그걸 표면에서 다루는 다양하고 방대한 주제들,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다양하고 방대한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학도 똑같죠. 수학도 선생님들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는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시면 그 주제들이 일정한 흐름이 없고 일정한 카테고리가 없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 밑에는 그런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혹은 대학 교수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근본 주제들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논술의 주제를 배운다는 건 그걸 배우는 거예요. 문제를 한 문제 풀고 그 문제에 적혀 있는 답이 뭔지, 어떻게 이 문제를 써야 될지, 뭐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짜야 될지,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굉장히 사소한 문제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출제했을 때 출제자가 어떠한 근본적인 개념들과 근본적인 주제들을 바탕에 깔고 문제를 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익히신다면 다양한 주제들을 아주 쉽게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를 보는 기본적인 세계관, 그렇죠? 사회를 보는 눈들이 다 그런 근본 주제들 위에서 형성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물론 그 특정한 문제들,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 기출 문제들에 대한 해제들, 그 각 제시문, 각 논제들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지만 반드시 그것과 관련돼서 이러한 근본 문제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죠. 그걸 알아야지만 사실은 한 문제를 배우고 10문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형 연습과 주제 심화라고 따로 돼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주제는 어떻게 보면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제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저의 1년간의 이 강의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강의는 글쓰기와 첨삭,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다시 말하면 문제를 해제하거나 주제를 강의하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강의 설명하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 3가지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들이 반드시 어떻게 보면 알아야 될 것, 혹은 직접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시더라도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뭐냐 하면 논술 문제를 접하는 학생들은 지나치게 제시문 혹은 그 내용들의 꼼꼼한 이 독해를 하다 보니까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논술 강의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세세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설명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지나치게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 한꺼번에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방향을 잃기가 쉬워요. 중요한 건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의도를 파악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걸 잘 해내는 학생들이 좋은 답을 쓸 수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근본 문제, 근본 주제들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논술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납득한다는 건 뭐냐면 보통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모르면 외워. 그죠? 근데 논술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논술은 외워서 쓸 수 없다. 왜냐하면 글을 읽고 자기 생각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답안지에 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외워서 쓸 수 없는 시험이죠. 사지선다나 오지선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면 모르는 내용, 모르는 문장들이 나올 때 이게 충분히 자기 스스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 앞에 두고 있는 강사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 강의는 기본적으로 강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그게 해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50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미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좀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첨삭을 할 때 학생들 이렇게 1대1로 첨삭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너 이 문장 왜 이렇게 썼니?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썼는데 본인이 쓴 문장인데 본인이 왜 썼는지 몰라요. 그냥 문제가 있고 쓰라고 하니까 원고지가 있으니까 그냥 나는 썼을 뿐.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스스로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줄어들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학생하고 계속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너 혹시 이러해서 이렇게 쓴 거니?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네, 그런 거 같아요.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본인도 잘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틀린 걸 쓰더라도 괜찮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한 걸 써야 된다는 게 논술에서의 철칙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실력이 점점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을 쓸 때 자신감을 가져라. 늘 학생들이 저랑 첨삭을 할 때 처음에는 첨삭을 하러 오면 늘 너무 긴장돼 있어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그 답안지를 보고 틀렸다 맞았다를 얘기하고 여러분들을 채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답을 쓰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못 쓴 거는 못 쓴 대로, 잘 쓴 건 잘 쓴 대로 자기가 지금 현재 이만큼 쓸 수 있다는 거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돼요. 100점짜리 답안이 아니라고 해서 긴장하거나 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긴장되거나 쫀다는 게 그냥 단순히 첨삭 때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시문을 베끼기 시작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논술을 잘 못 쓴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하는 글쓰기 방식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스스로 표현을 못하니까 일단은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썼을 때 그래도 이거는 제시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사실 모르는 거죠.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고 어떤 맥락에서 내가 이걸 썼는지 스스로 확신을 못한 상태에서 쓴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학생은 앞으로 많이 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아이돌 뽑는 서바이벌 이런 거 할 때 왜 버릇이 없어서 넌 참 좋다 이런 말 가끔 심사위원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이상하게 불러가지고 자기만의 이 독특한 버릇이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냥 아주 내추럴한 상태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색을 입힐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공을 들이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학생들이 자신이 쓴 답안을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자신이 생각한 그대로 쓰게 하는 것. 틀린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혹은 자기가 잘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만큼을 이해했다는 걸 정확하게 쓰도록 베끼지 않고 그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돼야지만 계속해서 글쓰기를 하면서 실력이 늘 수 있어요. 베낀 답안은 제시문을 적절하게 잘 베껴서 만들어낸 답안은 처음에는 70점짜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 그걸 고치지 못하면 나중에도 70점, 71점, 72점 늘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학생은 처음에는 20점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나중에
20점에서 50점, 50점에서 80점, 90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강의를 듣건 어떻게 준비를 하시건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논술이라는 건 결국 자기 주장을 설득력 있는 논거로 전달하는 글이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생각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문제들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미 기출이에요. 그렇죠? 그걸 베껴서 내가 그럴싸한 답을 쓴다고 해서 절대로 그걸 가지고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합격하는 답안을 쓸 수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기 위한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모자라고 부족한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걸 강사랑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강사한테 혹은 첨삭하시는 선생님한테 잘 보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좀 덜 부끄럽고 그죠? 기분 좋을 수 있어도 강사가 첨삭을 하면서 오우 잘 썼어 이러면 기분 좋을 수는 있어도 그게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간단하게 강의 계획하고 아마 제 말씀을 들으셨으면 제가 수업에서 어떤 걸 좀 중요시하는지 어떤 포인트로 강의를 하는지 아마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올해 사실 여러 가지로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수험생들한테는 좀 더 가혹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각자 생각하는 목표들 꾸준히 노력하셔서 반드시 이루시고 강의실에서 즐겁게 뵙겠습니다.